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96명 발생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국내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접종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국의 보건소와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데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첫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궁금점들 많으실 텐데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 접종과 관련한 모든 것 살펴보고 이어서 코로노믹스 시간에는 경제 전문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김호정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확진자 집계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369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만에 300명대 수준으로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어 400명대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서울이 114명, 경기 132명, 인천 22명으로 268명이 수도권에서 확진됐습니다. 부산과 광주는 각각 18명, 15명, 대구 13명, 충남 16명, 전남 11명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한 자릿수대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가족 모임에서 모두 10명이 누적 확진됐고 수원시 가족 지인 모임에서도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용산구 순천향대 서울병원과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아산시 보일러 공장 등 사업장 감염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명 늘어나서 누적 사망자가 1,581명이 됐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서울시가 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3단계, 3개 트랙 그리고 3중 관리, 이른바 333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먼저 3단계 내용을 보면요. 접종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별하고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겁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70% 접종률을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18세 이상 서울 시민의 70% 이상인 약 606만 명에 대한 접종을 인플루엔자 유행 시즌 도래 전인 10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접종을 본격화합니다. 첫째, 접종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하고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 접종하겠습니다. 중증 혹은 사망 위험도, 의료 방역 사회 필수 기능, 그리고 지역 사회 전파 위험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네, 1단계는 2월에서 3월에 이루어지는데 접종 대상자는 총 9만 6천여 명입니다. 서울시는 1단계 접종 대상자의 92%가 접종에 동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 첫날인 내일은 서울시 내 요양병원 137곳과 요양시설 277곳에서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종사자 등 2만 2,615명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후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 대응 요원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1차 접종은 3월까지, 2차 접종은 4월부터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은 백신을 요양병원으로 직접 갖다 주면 자체적으로 접종을 하게 되고 요양시설의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방문 접종팀이 찾아가거나 시설별 의사 등을 통해 접종을 시행합니다. 2단계인 4월에서 6월에는 전체 대상자의 30%인 185명이 백신을 맞습니다. 65세 이상 시민, 노인 재가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5,700여 명, 1단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 26만여 명,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입니다. 3단계에서는 전체 대상자의 68%인 411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요. 50에서 64세 성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군인, 경찰, 소방, 사회기반 종사자, 교육, 보육시설 종사자부터 그 외 시민까지 순차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예, 접종 대상 우선 순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백신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특성도 다 다를 거고 종류에 따라서 접종을 세분화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백신의 특성과 도입 시기 그리고 접종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 방문 접종 등 3가지 방식으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서정엽 시장 권한 대행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예방접종센터에선 초조온 관리가 필요한 파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정부가 중앙접종센터 한 곳을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또 서울시가 지역접종센터 29곳을 구민회관, 체육관 등 대규모 공공시설에 설치 운영합니다. 네, 온도 관리가 까다로운 백신은 접종센터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관리 문제 때문에 접종센터에서도 이들 백신의 접종 라인을 별도로 구성해서 혼선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접종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인구가 많은 노원과 강남, 송파, 강서에는 하나씩 추가 운영됩니다. 25개 자치구마다 하나씩 접종센터가 설치가 되고 말씀해 주신 노원, 강남, 송파, 강서에 하나씩 추가가 되면 총 29곳이잖아요. 그럼 동시에 문을 열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25개 자치구별 접종센터가 이제 원활하게 운영되는 시점은 아무래도 7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빨리 문을 여는 접종센터는 성동구청 다목적 강당에 설치됐는데요. 3월 중순부터 가동이 됩니다. 이어서 4월까지 8곳을 개소하고 7월에는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1호 접종센터의 경우 서울대병원에 접종을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시는 지역 접종센터와 대학병원을 매칭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백신은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맞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병원 등 오는 6월까지 3,500곳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지난달까지 3,100여 곳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백신 대상자 중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찾아가는 방문 접종팀이 운영됩니다. 중증 장애인 시설 등의 입원 종사자 등 방문 접종이 곤란한 분들이 대상이고 주로 1단계 대상자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3중 관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네, 백신을 맞기 전, 맞기 직후 그리고 장기적인 이상 반응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백신 접종 전 예진 단계에서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한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사전에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현장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을 관찰을 합니다. 이외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후 3일이 지나면 문자 알림 서비스를 보내서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신고 예방 접종 도우미 앱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 다산콜센터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요. 전문 간호사도 배치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신을 누가 처음 맞게 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1호 접종 대상이 누구인지 나왔습니까? 서울시는 1호 접종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예. 내일 오전 9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접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요양시설 종사자가 될 것이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의 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1호 접종자는 요양시설 종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럼 별도로 정해지면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그 백신을 맞으면 이제 증명서가 이제 발급이 되는데요. 이제 예. 백신을 맞아도 이제 별도의 또 혜택은 또 없을 예정인데 어제 관련된 그 질문이 나왔는데 예. 그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이스라엘에서 적용하는 그린 배지와 같은 네네. 인센티브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자에게 그린 배지를 발급하고 식당과 헬스클럽, 호텔 등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 서울시는 이런 그린 배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요. 16세 미만이나 임산부와 같이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와 관련해서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특정 시설에 출입 집합 금지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예방 접종을 한 분들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증명서가 발급은 되는데 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건 아닌 네네, 거군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TBS 보도본부 김호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수치를 한번 짚고요. 내일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백신 접종과 관련한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이 목요일인데 그래도 수치가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어제 비하면은 거의 40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96명이니까 400명대는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가 남아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설 연휴 기간에서의 상황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백신 접종과 맞물려서 그래도 다소 안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백신 접종이 된다거나 날씨가 약간 풀리는 등 물론 이제 개학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쌓아온 경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500명, 600명대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안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내일 모레까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각 의료기관에 공급될 물량이 당초 발표보다는 좀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일간 78만 5천만 명분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계획보다 3만 5천 명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 늘어난 데는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뭐 일단은 그 3만 5천 명분 정도가 늘어난 거니까요. 물량이 큰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안동 공장에서 국내 생산한 물량이기 때문에 국내 기생산된 물량 중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우리나라에 할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모레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백신별로 대상자가 다릅니다. 이렇게 백신별로 대상자를 나눈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원래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배경은 이제 도입과 관련한 것이 우선 첫 번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화이자 백신, 즉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예정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가장 고위험군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1차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배정이 되었던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코백스 패실리티를 통해서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고위험군인 이분들 이외에 고위험군은 아니지만은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고위험군을 치료하거나 고위험군과 접근하는 이런 분들에게 접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료진들이 이제 다음 순서로 정해지게 된 것이죠. 이게 자연스럽게. 예. 그렇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은 의료진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 그 장소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이유, 예. 심지어는 가짜 뉴스처럼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누구는 어떤 백신을 맞는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순서대로 정해놓았던 것인데 예정에 없던 일이 다소 생기고 하면서 과학에 기반해서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미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도 보통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가마다 다소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또는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들처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국가는 아예 연령대별로
고령자부터 접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마다 다소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나 영국, 미국 이렇게 먼저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식으로, 즉 고령자에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의료진들에게 이런 순서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에 교사,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뭐 그 교육 불평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극복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내 집단 감염의 고리가 될 수 있는 교사들에게 백신을 먼저 접종을 해서 그 교사들을 보호해야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타당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 1년 동안에 사회 공동체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 학교 교육의 공백 문제거든요. 뭐 돌봄 공백, 교육 공백, 그리고 교육 격차 등등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역 당국도 그렇고 교육 당국도 그렇고 올해 유행 기간 동안은 가능하면은 학교 문을 열어서 대면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어린이집이라던가 뭐 유치원이라던가 그리고 작년에 11월, 12월에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가 집단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이야기한 대로 이 교사들을 접종 우선 대상이 좀 앞부분에 넣어서 가능하면 빨리 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조희연 교육감께서 교사분들에게 우선 접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교사분들에 더해서 뭐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할 수만 있으면 고3 접종은 빨리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고3의 수능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도 크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볼 때도 수능 당일에는 전 국가가 그냥 거기에만 집중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역마다 유행 양상이 다르고 지역마다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또 지역마다 아마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량만 확보된다고 하면 네. 고3이라고 하면은 이제 나이 이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17, 18, 19세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량만 확보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고3을 접종해서 고3은 첫째 하나는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정말 국가적으로뿐만 아니라 한 인생에 있어서도 너무도 중요한 수능을 공정하게 또 충분히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 고3의 접종은 그 누구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교육당국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학부모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해 봄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생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재수생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여분이 된다고 하면은 뭐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재수생은 순서를 미뤄둘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학생들은 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개인이 공부를 하지만은 대면 수업을 해서 학교로 오는 학생은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고3과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취급해야 네. 되지만은 고3 학생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두 생각이 분의 듭니다.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면들이 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상자들이 접종을 우선순위로 받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합의도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제 물량이겠죠. 충분한 물량만 있으면 사실 뭐 맞는 거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을 보류하거나 혹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하게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될 분은 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중증 알레르기 반응 병력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분,
혹은 과거에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 무엇인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넓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것인데요. 예.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화이자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둘 다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들에게 접종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10만 명당 2명이나 3명 정도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굉장히 방치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증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좀 덜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평소에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그 예진 단계에서 의사가 봤을 때 접종하시면 안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진 단계에서 접종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는 우선은 본인의 알레르기 반응,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강력한지 안 한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본인이 아는 것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저질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백신 접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임상시험이 될 때 상당히 많은 형태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임상이 되어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진 단계에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듣고 이 기저질환은 괜찮다, 아니다 또는 그걸 가지고 당사자에게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상태에서의 컨디션. 예.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뭐 열감이 다소 있습니다. 뭐 아니면 피곤합니다. 호흡이 가쁩니다. 뭐 등등 어떤 지금의 컨디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은 그 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레르기 병력, 두 번째는 기저질환, 세 번째는 지금 현재의 컨디션, 네 번째는 지금 복용 중인 약, 이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고 접종 여부를 결정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단하지 말고 본인이 가능하면 의사 선생님에게 소위 말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씀을 드리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보고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대상자가 되셨다. 그러면 편하신 마음으로 접종센터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복용 중인 약은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를 어떤 드려야 될까요? 약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 약을 복용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은 원래 어떤 이제 선천성 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면역성 질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듣고 그 복용하는 약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하는 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뭐 이런 통상 말씀드립니다. 먹는 뭐 혈압약, 뭐 고혈압, 뭐 이런 약 상관없습니다. 다 포함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걸 다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 1호 접종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아직은 발표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다른 나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영국이나 스위스,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 예.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에게 먼저 접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먼저 접종을 했고, 그리고 뭐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이나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지도자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먼저 공식적으로는 1호 접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인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12월 25일에 당시 부통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과 같이 접종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1호 접종자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 지금 방침으로는 노인 요양보호시설에 입소자와 종사자, 그러니까 입원하신 어르신과 예. 종사자 중에서 1호 접종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그 장면은 아마 생중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부작용과 관련한 것인데 혹시나 이제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백신의 부작용부터 살펴보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 뭐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접종을 했는데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새 백신 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생명을 잃는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현재까지 나온 바가 없고요. 만약에 그런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명확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그 백신에 대한 접종이 중단이 되었겠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일단 먼저 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 백신 다 공이 한 3가지 패턴 정도의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접촉 부위가 붓거나 혹은 근육통, 권태감, 발열, 오한, 메스꺼움, 피로감, 두통, 현기증 같은 증상들이 네. 일반 독감 백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는 상황이 약간 심해서 한 하루 정도는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쉬어야 될 정도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루 정도 쉬면은 나을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것 네.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더 뭐냐면 아까 제가 직장을 쉬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분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하면은 그 백신 접종 때문에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일수록 그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활발하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의 효과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약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중증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쇼크 반응을 방치할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혹시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예진하면서 의사에게 꼭 알레르기 병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 예. 혹시 급성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은지를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이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발견되지 않거나 조금 적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1명, 2명, 3명 정도의 이 알레르기 쇼크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교수님, 이게 뭐 경미한 부작용이 일어났다고 해서 항생제라든지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증 부작용이 있고 중증 부작용이 있는데 경증 부작용은 소위 말해서 뭐 주사 바늘이 들어간 곳에 붓기가 생긴다든지 몸에 권태감, 피로, 그다음에 통증, 그다음에 열감 이런 게 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는데 경증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너무 힘들다 또는 열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접종센터에 가더라도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예. 하실 것 같은데 이때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해야 될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라고 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그러니까 타이레놀 계열의 그런 진통제를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이부프로펜이라고 하는 약은 권해드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두 개 다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좀 더 권해드리는 것은 타이레놀 계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열이나 통증 이런 거를 떨어뜨려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경증 부작용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다, 권태감도 있고 너무 힘들다, 통증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로서 타이레놀 계열을 드시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게 일반 독감 백신 맞을 때도 이런 현상이 있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큰 일을 앞두고 불필요한 노이즈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제 백신 접종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뭐 부작용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의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하나는 언론이 확실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이해를 확실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 하는 것이 향후 백신 접종 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과학과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께서 혹시 전문 지식이 부족할 때는 반드시 기사를 내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과연 이 기사의 내용이 이렇게 이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자문을 받아서 기사화를 해야지, 단지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무턱대고 기사화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나중에 모르고 기사가 나갔다 이렇게 심지어는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언론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언론들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이 관점을 언제나 견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첨언해 주실 거 있습니까? 네, 저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특히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2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꼭 구해야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쓰고 싶은 기사의 이 방향과 맞는 목소리만 내는 전문가에게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은 다음에 기사에 반영하면 좋겠고요. 저는 설대우 교수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드디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내일 이 두 분과 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로노믹스 시간입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경기, 경제와 관련해서도 좀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제는 쉽니다. 이런 예.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서 두 분 전문가께서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 또 뭐 부작용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 특히 유동성, 돈은 백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예. 아니라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국가들에서는 이제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특히 경기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예. 이제 기업들의 체감 경기, 체감 지수를 보면 이제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12포인트 이상 올랐는데, 네. 물론 작년 대비 기저 효과, 작년에 낮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긴 하지만, 역시 이제 앞으로 백신하고 3월, 4월, 5월 지나면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전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기업 체감 경기 회복에 대한 지수가 109.2로 나타났다는 네.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그렇죠. 보는 기업이 많아졌다라는 얘기인 거죠. 100이 보통 밑이 예. 이제 나빠질 거야, 더 많아질수록 더 좋아질 거야라고 응답한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죠. 또 하나 업종별로 봤을 때 최근에 제조업 지수들이 빠르게 반등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이게 왜 특이하냐면, 코로나19가 지배했을 때는 제조업들은 무너지고, 실은 주식시장에서도 주가도 못 오르고, 예.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언택트주라고 하는 예. IT 기술주들, 뭐 바이오주들, 이제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들이 막 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비로소 이제 제조업들이 꿈틀대면서요, 유가도 오르고 좀 소외됐던 뭐 정유업종이라든가 이런 실물 섹터에 뭐 배라든가요,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예. 꿈틀대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이제 백신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실물 경제로 오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들이 강렬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물론 마이너스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를 겪은 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3개월, 길게 6개월 대비 전 세계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 이제 그래요? 코스피 코스닥이 예. 가장 많은 상승폭이 컸는데요. 3천을 뚫었으니까요. 네, 상승률 자체로도 예. 뭐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그 배경의 근거는 뭐냐? 역시 이제 지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물론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을 했지만 그 역성장의 폭이 OECD에서는 가장 적었고요. 이제 전 세계를 합쳤더니 3위였습니다.
1위는 중국이었는데 예. 중국은 뭐 작년 같은 상황 속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통 뭐 4, 5% 하는 나라니까 중국도 이미 반토막에 타격을 받은 것이고 네. 노르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만 해도 방송할 때는 중국 다음이 우리나라다라고 했는데 노르웨이가 마이너스 0.8로 우리보다 좀 더 이 하락폭이 적었다. 그리고 우리가 3등을 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에 대한 백신과 함께 기대감이 나오면 수출이 풀리겠죠.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도체 자동차 잘하니까 여기에 내수까지 풀린다면 뭐 성장률은 더 높아질 것이고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먼저 스마트 머니들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작년에 선방한 데는 역시 국민들이 한 몸처럼 움직였던 방역이 있고요.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어쨌거나 완전 무너지지는 않게 막아줬다라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이제 수출이 빛을 발하잖아요. 힘들 때 빛을 발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선순환을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이제 올해죠. 우리 올해 한국 경제인데. 참 빨리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됐으니까 이제 내수 쪽에 풀리는 그런 상황도 예.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었던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봉쇄 이런 걸 겪지는 않았으니까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지표로 확인되는 건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소식을 이제 아침에 접하긴 했는데 미국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어제 우리가 좀 큰 폭으로 예. 급락을 해서 3천도 뭐 깨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락폭을 다 예. 메우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도 어제 보니까 다시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그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예. 살아났죠. 오늘 새벽에 실은 어제 오늘 이틀간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연준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주열 총재인 거죠. 예.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2%를 넘더라도 절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앞으로 2년 동안은 인플레이션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 같던데. 그리고 이제 2%가 넘어도 안 올린다. 그러니까 2.5까지 용인한다. 그리고 또 2.5%를 바로 가면 올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평균 물가제거든요. 한 달이 아니라 적어도 석 달 이상이 계속 2.5 이상 나올 때 비로소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유동성 잔치, 그러게요. 예, 돈 잔치는 더 한다라고 했고 여기에 주식시장이 이제 먼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비단 이제 중앙은행인 연준만이 아닙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도 예. 1조 9천억 달러고 경기 부양안 지금 그거 바로 다음에 3조 달러를 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돈이 그러면 엄청나게 시장에 엄청 유동성 장세가 되게 강하게 또 이어지겠군요. 그렇죠. 이게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돈을 좀 푸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일단은 주식시장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부동산에 연계된 가계부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먼저 당해가지고 뭐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지금 굉장히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지금 돈 더 푼다고 하고 금리 안 올린다고 네. 하겠지만은 만에 하나 이것이 거품이 더 부풀어져서 뭐 언젠가는 터졌을 때는 충격이 우리 이제 빚을 지고 산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충격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클 것 같아서 저는 당국에도 늘 얘기하지만 지금 빚이 너무 1,700조가 좀 훌쩍 넘어섰습니다. 예, 이런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은 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죠. 미국이 계속 달러 네네. 푼다고 하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또 빚지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 이런 데에도 엄청난 계좌들이 늘어나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거래 대금이 뭐 지금 그러니까요. 뭐 20조 이상씩 됐으니까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